자, 연대주의 내용 부르자 세 번째 강의입니다. 뭐 사실은 내용 부르자에 대한 연구 서적이나 무슨 번역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뭐 내용 부르자 자체를 많이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에서 보면 이제 내용 부르자 자체보다는 이 연대주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래도 책이 많아요. 근데 그게 번역들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연대주의를 보통 이제 그 독일 쪽에서들 많이 연구하는데, 요즘에 이제 유럽이 특히 무슨 이 다문화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사실 또 이 연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통합의 한 기제로 논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 연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연대주의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건 형제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 시대 때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법적인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사회적인 상호 책임성, 이제 요 우리가 그 프루동부터 봐서 이제 레옹 브루조까지 그런 상호 책임성 얘기하다가 19세기 넘어서면 소위 프라테그니테 같은 형제 같은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소위 막시즘 쪽에서도 왜 국제적인 연대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에 연대하라. 그럴 때 그 솔리다리테 앵테나시오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국제적 연대라는 말을 쓰죠. 그건 뭐냐면 동질적인 어떤 노동자가 왜 민족주의로 묻혀야 되냐.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동자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2차 대전 때 한번 크게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번 있었죠. 소련하고 독일하고 이제 그 소위 전쟁을 할 때 독일의 노동자, 거기 독일의 이 노동자당 공산당이 굉장히 세니까 노동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 보이콧 하지 말자. 왜냐면 독일의 노동자나 소련의 노동자나 다 똑같이 노동자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 국제 노동자 연맹이라는 게 살아 있었으니까 코민테른이라는 게 살아 있었으니까 하지 말자 그랬는데 결국은 독일 노동자들이 먼저 자신에서 민족주의에 고개를 이제 들어갔죠.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뭐 치열하게 독서관에 전쟁을 하다가 많이 죽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그 연대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부활시킬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화라는 게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민족, 전혀 다른 직업들의 사람들을 가깝게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소위 이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이 국제적인 질병 같은 거, 이거 뭐 우리나라만 잘 방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게 방어가 돼야 우리나라도 이게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저스티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요즘은 솔리다리테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솔리다리테라는 게 왜 보편적일 수가 없냐면 기본적으로 이 솔리다리테라는 게 뭐냐면 같은 사람들끼리의 결속을 솔리다리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회심리학자인데 로렌즈가 쓴 공격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저도 그건 안 읽어봤는데 다른 논문을 통해서 2차전을 좀 봤는데 원래 동물들이 같은 족 이게 뭉쳐 다니잖아요. 왜 그 뭐 늑대 아니면 무슨 하이에나 이렇게 뭉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공격 그 결속력이 강하고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 동물들이 뭉쳐 다니면서 공격성을 더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도 뭐예요? 나라를 만들고 부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시족단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혈족, 너와 나와 같은 성씨야, 우리 같은 형제야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커지고 세계화되면서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실이고 세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연대가 가능할 거냐? 그건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나 혈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무슨 양극화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너와 내가 다른 삶을 통해서
너는 너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위 보편적인 정의, 나와 다른 사람과 살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로서 연대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국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연대라고 하는 거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배타적인 연대.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의 혈족, 뭐 예를 들면 무슨 노동자, 그다음 무슨 혁명을 지원하는 사람과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건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그 연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포함적인 연대라고 했는 게, 이 얘가 뭐냐면, 그 나치 시대 때 덴마크 사람들이, 나치가 지배해서 덴마크를 지배했을 때 유대인들한테만 이렇게 그 노란색 별을 달고 다니라고 했대요. 근데 덴마크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사람들이 노란 별을 달았대. 그 왜 그러냐면 그 하는 짓이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나치즘이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그 행위, 정치적인 행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보편성을 갖는 거죠. 연대라는 게. 덴마크 사람들은 난 유대인 아니지만 차별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도 여기다 노란색 별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연대의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연대라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정치적인 연대라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것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뭐냐면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것을 넘어서서, 첫째는 이해관계 혹은 가치관을 가지고 연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콜보그나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얘기죠. 뭔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익숙한 것, 소위 하버마스는 걸 탈관습적 단계라고 하는데, 내가 관습적으로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 나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 나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 이건 이제 관습적인 관계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나와 다르고 내가 잘 모르고 외국 사람이고 여성이고 뭐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연대한다,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사소통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버마스를 강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논의를 그렇게 깊게 가지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연대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인 결속이라는 게 무슨 공산주의, 자유주의, 삼인주의 이렇게 뭘 했는데, 연대주의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어떤 개념,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대주의는 전통적인 삼인주의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겁니다. 달라요. 독일식 삼인주의하고 프랑스식 솔리다리티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게 동정심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이게 정치적인 연대로 발전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다시 이제 이 디르크하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이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인 연대 안에 묶어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디르크하임이 얘기했던 신성함, 종교적인 신성함 이런 거라는 겁니다. 왜 디르크하임이 종교적인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신념이나 이게 아니고 집합의식, 그러니까 행동을 같이 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자유주의 전통에서 무슨 칸트식의 어떤 개인의 내면적인 자율성, 그 다음에 막스식의 어떤 그 억압적인 어떤 제도, 공산주의나 업제도, 이 둘을 넘어서는 제3의 길로서 어떤 종교적인 성숙, 이 신성함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였다면 21세기는 뭐예요? 예를 들면 국가가 무슨 뭐 역사를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뭐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집합의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도덕 공동체로 작동할 수 있는, 뭐 국경일을 많이 만들어야되는가,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도 하나의 그런 집합의식 같은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 연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징적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락강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상징적인 어떤 언어적인 질서가 없는 사회에서는 이런 연대주의라고 하는 게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상징적 질서가 너무 빈약하고 또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디르크하임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장례식장도 다 재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장례식도 똑같이 하고, 생일 파티도 맥도날드 똑같이 하고, 교육도 다 비슷해지고, 사람들이 옷을 입거나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다 비슷해. 다 타가서 보내고,
무슨 유치원 보내는 거 다 똑같이 해버리니 어떤 그 집합적인 어떤 성스러움을 만들어내기에 우리 사회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보기에 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나의 집합의식과 성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어떤 집합의식을 만드는 하나의 매개로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고, 특히 이제 이 듀르카임과 레옹 브루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연대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얘기하면서 한국의 교육이 바로 쓰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주의의 기본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정도를 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